예전에는 초상화를 의뢰하는 사람은 왕족 아니면 고관대작이죠. 근데 이 그림에 나온 사람들은 상인조합의 간부들이에요. 네덜란드는 처음으로 상인들이 통치하는 근대적 국가가 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면은 진흙판에다가 쐐기 문자, 서령 문자로 많이 남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쐐기 문자까지 진화된 게 아니어서 상형 문자 비슷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듯이 보리를 몇 가마를 어떻게 한다 하는 거예요. 당시에 주로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신전의 관리인이 많이 들어온 곡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받는 그런 계약인데요. 이게 일종의 계약서죠. 장부예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보리를 얼마큼 빌려줬고 언제 갚겠다 하는 내용인 거죠. 아주 최초의 지식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문자를 이용한 지식이고 그것이 금융업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걸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화폐가 필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주화, 금이나 은 또는 다른 금속을 이용한 주화가 등장하죠. 우리가 찾아낸 가장 오래된 주화는 요 리디아라는 곳, 지중해 동부 지역에 있는 그리스와 무역을 하는 그런 섬인데요. 거기에서 발굴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아테네에서 좀 더 본격적인 주화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신용경제. 그러니까 돈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언젠가 나중에 약속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 방식인데요. 우리 어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음은 발행한 사람한테서 이렇게 금전이 나중에 오가는 건데 그거를 확장해서 환어음이라고 하면 그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표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용경제 체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인류의 경제란 게 어떻게 발전했을까? 처음에는 당연히 자급자족을 하다가 필요한 걸 물물 교환을 하잖아요. 내가 남는 물건을 남에게 주고 모자라는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상대방도 정확히 같은 물건에 대한 수요가 반대로 있어야 거래가 성립하겠죠. 이걸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화폐죠. 그래서 모든 물건하고 교환할 수 있는 중간 매개를 만들자. 그래서 굉장한 인류의 성공 사례, 대단한 발명품이 되는데요. 그것도 아까 본 것처럼 갖고 다니기 불편하고 위험하고 하니까 신용사회로 갔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의 그 진흙판을 봤듯이 그때는 화폐가 없을 때인데 신용은 먼저 있었다 하는 거죠. 물물교환에서 신용경제가 먼저 자리를 잡은 것이고 그 이후에 화폐경제가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세계와 실제 역사 속에서 발현된 세상의 모습은 다르다. 이런 것이 이제 역사적 접근법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는 모습인데 1492년이잖아요. 그보다 딱 100년 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왜 당시에 유럽인들이 대항해에 나섰나 하는 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는 원주민들이 들고 있는 귀금속. 이거로 상징되는 경제적 이득이죠. 또 하나는 저 뒤쪽에 보이는 선원들이 배에서 내려서 땅에다 꽂는 십자가예요. 유럽인들이 볼 때 원주민들은 미개하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문명 개화시키겠다 하는 나름의 사명감 이런 거죠. 이 두 가지 동기가 합쳐져서 대항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죠. 일종의 집단 초상화인데요. 예전에는 초상화를 의뢰하는 사람은 왕족 아니면 고관대작이죠. 근데 이 그림에 나온 사람들은 상인조합의 간부들이에요. 네덜란드는 처음으로 상인들이 통치하는 근대적 국가가 된 거예요. 스페인으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고 나서는 네덜란드는 각 지역의 대표들을 파견받아서 의회같이 구성해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 지역 대표가 다 대상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논의한 최초의 근대적 국가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는 혁신을 많이 해요. 그 혁신 중에 일부는 놀랍게도 오늘날 세계 경제의 주축이 되는 제도들도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주식회사예요. 예전 같으면 장거리 항해를 하면 투자자 돈을 모아서 한번 갔다 오고 성공하면은 배당을 취하고서 이제 끝나요. 그 다음에 다음번 또 항해할 때 투자금을 다시 모으는데 이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겠다 생각해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 형태를 가져요. 이득이 생기면
이것을 일부 배당하고 일부는 회사 내 유보해서 그 다음 투자금하고 합쳐지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한테는 지금 우리 주식회사처럼 유한 책임만 지게 해서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게 해서 투자금도 늘려요. 경쟁국이었던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훨씬 큰 이득을 얻게 되는 상황이 돼요. 당시에 16세기 말부터 17세기쯤 되면 유럽 전역에서 커피가 인기를 끌어서 특히 런던은 그런 곳의 대표였고, 런던의 금융가에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금융업자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뭐 결산도 하고 이런 곳이에요. 가장 상품과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눈단 말이죠. 이 정보가 그냥 이렇게 허공에서 돌아다니다가 사라지게 할 게 아니라 상품화를 하자. 증권 정보지 같은 걸 만든 거죠. 우리 찌라시라고 부르죠. 커피하우스가 로이즈라는 이름이어서 로이즈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그 6가지가 판매가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물건이 얼마에 팔리고 중간에 사고가 얼마나 나고 하는 정보가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서 보험업이 등장하기 제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로이즈 보험회사가 탄생하죠. 그래서 이게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세계 최대의 해상보험회사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1980년대, 90년대 되면서 이제 세계는 우리가 잘 아는 그야말로 세계화의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죠. 영국과 미국의 엄청난 지도력을 가진 두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전 세계를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중심으로 돌리는 방식의 신자유주의 질서의 세계로 만들어버리죠. 1990년대가 되면 여러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냉전이 끝난 거죠. 전 세계를 가로막았던 이념의 장벽이 무너져서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는 거. 그걸 상징하는 게 모스크바의 맥도날드 지점이 설립이 된 거예요. 이게 그날의 모습이죠. 또 하나 세계화를 낳은 중요한 요인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애플이 만든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인데요. 상당히 소박하죠. 이게 불과 20-30년 지나면 전 세계의 기술과 경제를 완전히 바꾸게 되리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죠. 이렇게 한없이 팽창하고 나갈 것 같은 세계화의 움직임이 20세기 말 21세기 초가 되면 발목을 잡히기 시작하죠. 미국이 주도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빠르게 세계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 세력 중에서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인 거죠.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이 된 게 9.1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세계화의 저 반대쪽에 바깥쪽에 있는 세력이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이걸 차단해서 적으로 만드는 거죠. 문명의 충돌과 같은 양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동안 미국은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집단이었는데 트럼프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우방한테 국방비 더 요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미국 재정에 도움이 될 텐데 조금만 길게 보면 미국이 만들어 놓은 팍스 아메리카나 질서, 세계 질서를 스스로 깨기 시작한 거죠. 좀 더 넓게 본다면 미국 주도로 만든 세계화 질서의 균열을 낳기 시작한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이든이 등장해서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계속되고 있고 특정 대통령 개인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한동안 취할 전략적 노선이다. 이렇게 봐야 더 맞을 것 같아요. 우선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